변화 리더의 조건, 이제 한국 독자들에게부터 시작하죠. 지난번에 이제 전체 이제 흐름을 한번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1장 들어가기 전에 중요하니까 미래 사회의 도전과 과제라는 요 부분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그 예측 같은 경우는 요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본문 읽어볼게요. 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일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전환기 개념 이해하죠? 전환기, 전환의 시대. 드러크는 프로페셔널 조건에서 뭐라고 했죠? 13세기, 15세기, 18세기, 20세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전환기를 이제 얘기하니까 20세기에 우리 한가운데 있죠. 역사의 경제라는 그 전환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미래의 사회가 그리고 미래 경제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지. 미래를 예측하는 건 항상 좀 위험성이 있죠. 하지만 지금의 이 전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19세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두 차례의 전환기와 놀랍도록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건 뭔 소리 같아요? 자, 19세기에 뭔가 전환기가 있었어. 근데 지금 우리는 20세기, 이 드러크가 있을 때는 20세기 말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2000년도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한 100년 전의 일과 유사하다? 이게 사람들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19세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두 차례의 전환기는 프로페셔널 쪽에서 잠깐 언급은 됐지만 큰 전환기는 안 넣었지, 그치? 큰 전환기 뭐였어? 13세기, 15세기, 18세기, 20세기 넘어갔지? 19세기를 안 넣었단 말이야. 18세기 전환기는 이제 오히려 18세기의 전환기를 어땠어? 산업혁명, 생산성혁명, 경영혁명, 그렇게 이렇게 분류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 19세기는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떻게 했냐 보자고. 19세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두 차례의 전환기와 놀랍도록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환기냐면 1차 전환기야. 1830년대와 1840년대에 걸쳐 일어난 첫 번째 전환기. 그러니까 19세기에 있어서 첫 번째 전환기야. 19세기 첫 번째 전환기에는 기차, 우체국, 전신기, 사진기, 이게 뭐예요?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와 투자은행. 지금 드러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산업혁명은 18세기고 19세기 일입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자고. 투자은행이 발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70년대와 1880년대에 걸쳐 일어난 두 번째 전환기, 19세기의 두 번째 전환기에는 철강, 전기와 전구, 합성 유기화물, 사무용 및 가정용 도구들, 엘리베이터, 고층 건물, 그리고 산업은행이 발명됐습니다. 지금 1차 전환기, 2차 전환기를 어떻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뭐 하고 있어? 기술 혁신을 거론하고, 그지? 앞에는 기술 혁신, 뒤에는 사회 혁신이야. 그러니까 앞에 방금 말했듯이 18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 일어난 첫 번째 전환기의 기차, 우체국, 전신기, 사진기, 이건 좀 뭐냐? 기술 혁신이거든. 그리고 사회 혁신으로서 유한책임회사, 소위 요즘 말하는 주식회사 같은, 함명회사, 합자와 같은 이런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거야. 그리고 투자은행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어. 여러분, 은행은 상업은행 이전에 투자은행이 먼저야. 출현된 배경이, 투자은행이 먼저 발명됐다. 자, 그 다음에 19세기 전환기 두 번째 전환기는 1870에서 70년대, 80년대 걸쳐 났는데,
철강, 전기와 전구, 합성 유기화합물, 사무용 및 가정용 도구들, 이게 전부 기술적 측면을 말하는 거야. 엘리베이터, 이것도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엘리베이터는 1870, 80년대 처음으로 등장한 거야. 그 당시에는 놀라운 혁신이 있겠지, 그지? 엄청난 기술 혁신이란 거야. 고층 건물 같은 경우도. 그리고 사회 혁신으로는 상업은행이라는 것이 발명됐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은 뭐가 달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투자은행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기업이 돈이 필요해. 은행에 투자하겠지, 그지? 그게 투자은행이잖아. 이제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게 투자은행이야. 상업은행은 뭐야? 그야말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 이거 받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나오겠지, 그지?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투자은행이 먼저 발명되고 출현하고 그 다음에 상업은행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차례에 걸친 전환기 모두 경제는 급속히 성장한 반면에 소득 불균형은 더 심화하는 모순적인 현상을 드러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모순적인 현상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뭘 말하는 가 들을까? 19세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두 차례 전환기는 오늘날의 전환기가 놀랍도록 비싸다고 그랬지. 뭐가 비싸다는 거야? 뭐가 비싸다는 거야? 자, 기술 혁신이 있지. 그 다음에 사회적 혁신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모순도 드러난, 어떤 모순?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하는, 성장하는데 소득 불균형은 양극화되고 이런 현상들이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볼 때는 19세기 그때나 지금의 전환기나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볼 때. 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크가 왜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19세기 전환을 18세기, 19세기 1차, 2차를 안 넣는가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왜냐하면 13세기, 15세기, 18세기 이때는 큰 전환기를 말하고 18세기 전환기, 소위 산업혁명 속에서의 19세기 두 번의 독특한 기술들이 출하면서 있던 작은 전환기를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걸 다 하면은 더 많은 전환기가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있었는지 있을 수가 아마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미래 사회와 경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특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은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한국 독자에게 주는 얘기들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를 이제 어떤 핵심적인 특징을 지금 나열하는 거야.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몇몇 중요한 도전들에 대해서도 꽤 가능성 높은 예측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미래 사회의 핵심적인 특징,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우리가 좀 도전,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5가지를 쫙 나열하거든. 자, 첫 번째로. 무엇보다, 자, 첫 번째야. 예측 가능한 중요한 도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특징들 보면, 첫 번째. 무엇보다 먼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래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이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뭔 소리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미래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지? 대부분 다 그렇겠지, 그지? 근데 그렇게 말하진 않아. 미래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토가 있는, 전제가 있는 거야. 어떤 전제야? 어떤 시장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야. 여러분이 이 글 안 읽어봤지?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아니요. 안 읽어보니까 모르지. 읽어보고 공부하면 훨씬 도움이 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드러크는 지금 미래 시장을 얘기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 뭐야? 기존 재화와 용역, 기존 제품과 서비스 시장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 미래 시장은 뭐겠어? 기존의 재화와 용역이 아니고 뭐? 지식상품, 정보상품. 다르겠지, 그지? 그러니까 기존의 재화와 용역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성장 산업이 아니야. 축소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 시장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의 자유시장, 즉 재화와 용역의 교환을 위한 자유시장이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남대문 시장 가고 동대문 가면 엄청나게 많은 자유시장 물건 막 주고받잖아, 그치? 근데 미래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닐 거다. 물론 그렇게 없어지진 않을 거야, 그치? 축소되겠지. 지금 드러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의 자유시장, 즉 재화와 용역의 교환을 위한 자유시장이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여기 내가 답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재화와 용역의 교환을 위한 시장은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하겠지, 그치? 왜? 그거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 이유는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두 개의 지식 분야, 즉 건강 분야와 교육 분야가 주요 성장 부문이 될 텐데 두 분야는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의 자유시장이었던 것이 한 번도 없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자유시장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건강 분야와 교육 분야는 기존에 뭐 라면이든 쌀이든 망치든 뭐 컴퓨터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유통이 막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건강과 교육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맞춤 아니야? 개인 맞춤이잖아, 그지? 그런 것들은 자유시장에 나올 수가 없잖아, 그지? 일단 백창투 씨한테 맞는 걸 배준출 씨한테 줄 수는 없단 말이야, 그지?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한마디 지식 분야 이런 것들은, 교육 분야 이런 것들은 자유시장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야,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도 건강 분야, 교육 분야가 주요 성장 부분이 될 텐데, 뭐하고 대비하는가? 기존의 재화와 용역과 비교해서 기존의 재화 용역을 축소하고 건강과 교육 같은 지식 분야, 정보 분야는 성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리고 두 분야는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의 자유시장이 뜬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건 철저하게 어떤 개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건강도 그렇고 이제 교육도 그렇단 말이에요. 또한 앞으로도 자유시장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다고 단정해버리네. 미래에는 자유시장이라는 용어가 재화와 용역의 교환이 아닌 정보와 교환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도 우리가 아까 남대문 박수치가 물건 팔잖아. 그래서 동대문자 물건 팔고 우린 그걸 전부 자유시장으로 본단 말이야. 응? 근데 그 자유시장이라는 용어가 우리는 지금까지 기존의 재화와 용역 시장을 봤는데 그런 교환이 아닌 정보의 교환을 의미하게 될까 이렇게 말하거든. 정보의 교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디지털로 떠 있는 수많은 것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오히려 그쪽이 더 영역이 확대되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시장 하면 떠오르는 시장 개념보다는 이 디지털 공간에서는 수많게 자유롭게 거래하는 이런 것들이 더 커진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교환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미래 시장은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 자유시장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자유시장의 등장은 이제 그게 심각한 문제야.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조직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제 자유시장의 등장은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자유시장 등장은 모든 종류 조직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모든 조직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지금 한국이라는 곳에서 그 지역에서 적당히 먹고 살면 될 줄 알지만 앞으로 미래사는 어떠라고? 글로벌 자유시장이 된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부분을 정리하면 뭐야? 한마디로 하면 뭐야? 지금 드러카 지금 첫 번째 거론한 미 예측 가능한 중요한 도전들, 중요한 특징들의 첫 번째가 뭐야? 뭐로 정리할 수 있어? 미래 시장은 어떤 시장? 미래 시장 어떤 시장? 재화와 용역의 시장 아닌 정보시장, 지식상품. 또 어떻게? 미래 시장은 글로벌 자유시장. 이 말 하는 거지, 그렇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야, 그렇지? 그게 핵심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것은 또한 앞으로 시장에서는
고객이 무게 중심, 즉 힘의 중심이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시장에서 힘의 중심이 공급업자, 즉 제조업자로부터 유통업자로 이동하였습니다. 앞으로의 30년 동안에는 그 힘의 중심이 유통업자에서 고객으로 이동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객들이 전 세계 모든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로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구체 설명할 필요 없겠지, 그지? 과거의 제조업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절 때는 제조업체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을 때는 유통업체 힘을 가졌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 고객 힘을 가져. 고객의 힘을 갖게 된 배경이 왜 그래? 정보거든.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갖냐는데 고객들이 어떻게? 인터넷 통해서 공개된 정보를 막간 이제 정보를 갖게 되니까 이제 제조하는 유통업자 꼼짝을 못하는 거지. 그런 때가 올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